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원천징수 부분 이제 전체를 다 다뤄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일단 교과서 진도는 다 끝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배웠던 걸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던 것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쭉 여러분이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기말고사는, 글쎄 뭐 대면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어떤 결정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고사 보는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이번 시간 다음 주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이번 주 1시간 남은 거는 이제 이번 학기 배웠던 제가 파워포인트로서 이제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파워포인트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이번 주에는 부과가 됩니다. 원천징수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리포트를 따로 이번에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 수업 듣고 끝부분에 이제 리포트 있으니까 잘 듣고 리포트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거랑은 틀리게 우리 부가세 할 때처럼 분기하는 거 아니고 원천징수 부분 사원 등록부터 연말정산 추가적인 입력까지 쭉 한번 해보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쭉 리뷰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과정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웠었던 회계 과정, 회계 1급 과정이었었죠. 이제 회계 원리라든가 뭐 원가회계라든가 또는 부가세, 소득세 같은 세법 관련되는 것도 이제 제가 배우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전산세무 2급 과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학습 범위가 이렇게 됐었죠. 일단 이론, 시험 관련돼 갖고 이게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학습 범위도 되겠고요. 보면은 이제 재무회계 파트, 회계 원리가 있고, 원가회계,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실무에 관련된 거는 딱 핵심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무로서는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결산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두 문제, 원천징수 두 문제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수업을 주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전세무 2급으로 보면은 배점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교재 강의 진행,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있었고, 회계원리 학습 요령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고 지난 1년간은 회계에서 많은 과목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이 회계학이고 그래서 20여 년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 해서 회계원리 학습 요령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기란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기하고 정기하고 시사표 작성하고 하는 거인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니까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얼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부채, 자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자,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이제 일반 손익계산서로 해놨습니다. 포괄손익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밀접하게 자주 접하는 거는 일반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중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자금면 순이익, 법인세, 단기순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부호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머릿속에 고스란히 있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프로그램 이제 메뉴 관련된 얘기인데, 회계 관리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뉴, 이렇고, 그 다음에 원전 징수에 대한 핵심적인 거, 이렇게 쓰죠. 사원 등록 법여자립리 연결정산이었죠. 부가세는 매입 매출 전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신고서, 그 다음에 각종 부속 명세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파트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사업자가 사다가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세액 매입적 계산에서 납부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사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팔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납부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가, 뭐는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증빙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부가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이제 사오는 경우 부가세 대급금이 붙고요. 파는 경우는 부가세 예수금이 붙고, 그리고 이제 납부할 때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4번 납부한다 그랬죠. 분기별로 납부하니까 4월, 7월, 10월, 1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는 판 건 아닌데 판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매입세금 공제받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부과시키는 거죠. 면세 사용하는 거, 비용, 영업용, 소용, 수용차 관련되는 거,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거, 증여하는 거, 폐업하는 경우, 간주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에 관련돼 갖고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가 면세였었죠. 그때하고 해당되는 것, 같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죠.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주택 임대는 면세라는 얘기예요. 상가 임대는 당연히 과세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공급이 면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질 때 이렇게 이제 뭐 건물 정착면의 5배까지만 면세했었고요.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이렇고,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진다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경우 찾으면 돼요. 언제든지 찾으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어야죠.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다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수출 신용장, 내구 신용장 얘기입니다. 이제 수출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출에 관련된 전문 영역이에요. 무역 관련된 전문 영역인데 상식적으로는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수출 신용장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하게 되면은 영세율 적용됐었죠. 그래서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입력할 때 매출 매입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이건 영세율 세금계산서고요. 그리고 계산서, 이거는 면세입니다. 면세. 그리고 증빙이 없는 경우 건별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까 간주 공급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건별 매출이 되겠고요. 수출하는 경우, 직접 수출인 경우는 수출 매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현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현금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이죠. 이게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서류예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건 이렇게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신고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얼핏 보기에도 좀 복잡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부속서류 작성하는 거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과의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빌려주고 받는 거죠. 관리비 받는 거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받는 거 있죠. 보증금에 받았으면은 그거에서 이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이자만큼은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간주 임대료. 받는 이자의 10%입니다. 10%. 보증금을 1억을 받았고 정기기금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은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0%. 그러니까 1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간주 임대료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 매출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로 다뤘던 게 이제 비용, 업종, 소용, 승용차, 접대비, 요거 주로 두 가지 주로 다뤘었죠. 회계 처리하고 그럴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사올 때는 일반으로 공제받는 거는 이렇게 차량 운반고, 부가세 대금금, 현금 나눠서 기록하는데, 공제 못 받는 거는 공제받지 못하니까 매입세액 전부 다 합쳐서 자산 가격을 구성하죠. 여긴 1000만원인데 여긴 1100만원으로 기록이 되죠. 네, 여기 회계 처리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공통매입세액이에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걸 사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세사업에 사온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공제 못 받고, 면세사업은 부가세를 안 내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재화 하나를 사와서 양쪽으로 나눠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하고 면세 비율에 따라서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그러면은 안분계산 안 한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를 원재료를 같이 사왔어요. 1100만원 주고 사왔는데 부가세 10% 부가세 대금금 100만원이죠. 근데 이 중에서 면세 비율이 40%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40% 400만원 부가세 중에서 40만원은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해줄 게 아니고 그 40만원은 빼야죠. 이렇게 빼서 그거는 원재료 가격에다가 합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은 회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념적으로 하는 게 궁극적으로 원재료가 1040만원 부가세 대금금이 40만원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 대금이 60만원인 거죠. 60만원 이게 1040만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예정신고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기간이 되면은 정산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듯이 정확히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예정신고기간에 했던 거를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다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준 대로 40%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다 봤더니 이거 합쳐서 봤더니 전체 기간으로 50%였다. 그러면 추가로 50%에 맞추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만큼 10만원은 부가세를 덜 공제받는 거죠. 그래서 50%로 변하는 것만큼. 낼 때는 40%였는데 1년치 다 안에 6개월치 합쳐보니까 50%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공통매입세액 정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산. 재계산은 뭐냐면 감가상각자산일 경우에요. 사온 자산이 감가상각일 경우. 오래 두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매번 다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했었죠, 보면은. 자, 이건 또 이제 뭐 외우진 않고 개념만 감가상각자산인 경우는 매 기간 다시 계산한다. 그렇게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해주는 겁니다. 매입세액을 추가로 더 공제해주냐 공제 안 해주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돈세액 공제 있었죠. 거래처 부도로 인해서 외상물질금 회수하지 못하는 것.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외상물질금 처리해놨다가 못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처리하죠. 그리고 못 받게 된 것만큼 부가세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가세에서 빼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빼주는 거죠. 그럼 세액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은 농산물 매입하는 경우죠. 농산물 매입해서 과세 제품 만들어 파는 경우 매입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농산물이 면세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해서 103분의 3 그렇게 빼주는 거였었죠. 그럴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해요. 그리고 회계 처리상 원재료 기말 원재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8번 걸어줘야 된다는 거 프로그램상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재활용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가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동안 한 거 원천징수 부분 보겠습니다.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조세 개념 뭐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세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가 14개인가 뭐 그런 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열과한과만 과세한다,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그리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은 따로 납부, 양도소득 따로 계산 납부. 그 다음에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은 분리과세한다. 뭐냐면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는 얘기예요. 원천징수에서 100%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정한 금액까지만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되겠고요. 주로 1년 단위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구조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틀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전체 일단 받은 금액이에요. 연간 소득 금액. 다른 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무슨 소득공제에 전부 다 소득공제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런 세액공제를 빼면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받은 연소득이죠. 우리는 연봉 그러죠, 연봉. 거기서 이제 비과세를 빼면은 총급여액이라고 했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세금 계산할 때 많은 기준금액으로 사용이 됩니다. 총급여액.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 계산 구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비과세 소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가장 많이 있는 그 비과세 대상이에요. 식대 월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 그거 외에 뭐 최근에 많이 생겼죠. 자녀 보육수당, 뭐 육아휴직수당 등등도 있습니다. 이제 국외근로, 야간근로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비과세 되는 경우고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아까 여기 있었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가족 1인당 150만원 들어가는 거. 근로소득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초과 누진이라 했습니다. 500만원까지는 70% 적용하고 500만원부터 1500만원 사이 금액인 경우는 40% 적용하고 요거 곱하고 더하기 요 사이 구간 계산해서 더하고 사이 구간 계산해서 더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우리 계산해 봤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 비율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방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계산했었죠. 연봉 전체 받는 거 다죠. 비과세 소득은 여기서 뭐 육아휴직수당, 식대보조비 이건 비과세죠. 나머지는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비과세 빼면 총급여액이 되고요. 총급여액에서 아까 근로소득공제 이렇게 해서 뺀다 그랬죠. 그거 빼면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실제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본공제, 식구, 가족들 얘기하죠. 1인당 150만원. 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고 이것도 이제 해마다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전체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객관식이라면은 이제 이렇다 이건 맞다 틀리다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주자하고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나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다음에 직계 비속 입양자, 형제 자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가난해서 이제 뭐 돈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권자. 그다음에 위탁아동. 이건 이제 뭐 입양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계존속인 경우, 그 다음에 직계비속인 경우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나 형편상 또는 뭐 질병 치료차 또는 교육 목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체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나이 조건은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조건은 요게 좀 까다롭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예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되는 거. 원천 징수한 거는 빼고. 그래서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월급 받는 경우는. 기타 소득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가 아니고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그 다음에 뭐 나이 같은 거 따질 때는 과세기간 중미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치더라도 올해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해까지 장애인이었다가 중간에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 장애인으로 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 공제가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해주는 거 70대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 장애인 있는 경우는 200만원. 그 다음에 여자, 부녀자 공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없어요. 혼자 산다는 얘기죠. 홀부모 가정이라는 얘기죠.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100만원. 추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소득 공제예요. 소득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일단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초과하는 금액을 뺀다.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 금액에 카드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금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 그 초과액만 공유해준다는 얘기예요. 초과액의 몇 프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뭐 전통시장 대주교통 따로 계산했었죠. 비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 보험료, 교육비, 세금, 뭐 공과금, 유가증권, 차량 구입, 정당 기부금 등등으로 썼으면은 공제 안 해줍니다. 그거는 카드 이런 데다 쓰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신용카드 공제가 되겠고, 그리고 보험료 공제, 4대 보험, 이제 근로자 부담한 거 전부 다, 연금,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등 연금 전부 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관련된 거, 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 불이백,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등등 해서 얼마 해준다. 소득공제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들이 실무에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 과세표준부에서 세율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6%, 15%, 24%. 1억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38%죠. 3억 원 초과되면 40%. 상당히 세율은 높은 편이에요. 3억 원 초과. 근데 3억 원 초과라 그러면은 상당히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아주 극소수 해당이 되겠죠. 뭐 1억만 넘어도 그렇죠, 사실은. 연봉 1억 원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역시 계산하는 방식은 요 구간별로 틀립니다. 여긴 6% 적용하고, 요 구간에는 15% 적용하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산출세 얘기 나왔으면은 거기서 또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130만원 이하까지는 55%,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한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연봉이 3,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4만원까지, 여기 있는 사람은 66만원까지, 여기 있는 사람은 50만원까지.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예요. 일단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일 경우는 60만원이 되고 4명이면은 9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공제, 올해 당해년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명, 둘째인 경우, 셋째인 경우 그래서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내는 것, 아까 월세 우리가 금액 계산했었죠. 월세 세액공제고요.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뭐 장애인 보장은 15%, 일반은 12%, 100만원까지만. 의료비, 이건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나이나 소득제한 없고 가족들은 전부 다 되고요. 미용, 성형, 건강검진을 위한 거는 제외되고, 안경구입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이 돼요. 이것도 요게 핵심 사항입니다. 의료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경우, 그 금액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비, 예, 이건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는 대학원까지, 나머지는 대학까지.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비용들이 전부 다, 교복은 50만원까지만. 그런데 이제 학원, 요거는 이제 취약자나 아동 경우, 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7살, 우리나라 나이로 8살까지인가, 7살까지 그렇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이것도 됩니다. 아이들인 경우는. 그리고 기부금도 뭐 이제 나하고 가족들 나이 제한은 없이 공제하는데 이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조금 틀려요. 종교단체 기부금. 아까 그것도 각각 칸별로 입력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수업한 내용이고요. 그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내는 리포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잘 지금 여러분이 좀 뭐
캡처를 어쩌다 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상의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름. 뭐 회사 코드는 뭐 마음대로 하는데 어쨌든 회사 이름이 여러분입니다. 홍길동 해놓고 요거 이제 사원 등록이죠. 사원 등록 부분에 사원 등록도 그 앞에 이제 뭐 입사 연월일 뭐 있는 자료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이름으로 해놓고 편한 대로 해놓으시고 어쨌든 가족 관계가 이렇습니다. 요거 핵심이 가족 관계죠. 해놓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은 이렇게 됩니다. 1월부터 12월 똑같고요. 기본급, 직책수당, 자가운전보장금, 식대에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는 거죠. 복사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본인 그 사원 등록할 때 국민연금 보수월액, 그 다음에 뭐 무슨 보험료 보수월액 같은 거 했을 때 그 기준 금액은 500만 원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관계는 뭐 배우자, 모친, 그 다음에 장녀, 차남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자료예요. 뭐 보험료는 전부 다 본인이 한 걸로 하면 되고요. 자동차 보험료, 생명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는 본인, 모친. 모친은 이제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죠. 교육비는 장녀, 뭐 대학생이 되겠고요. 차남은 고등학생. 300만 원 중에서 학원비가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학원비는 교육비에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남의 교육비는 아마 280만 원 입력하면 될 테고요. 신용카드 당연히 본인이 사용했다 그러면 되겠네요. 뭐 본인이 사용했든 배우자가 사용했든 상관없으니까 본인 뭐 이거 배우자 이렇게 뭐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이거 내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자, 회사 등록은 본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리포트는 최종적인 거 있죠. 최종적인 거 사원 등록해서 부양가족 명세 요거 하나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요 화면 하나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래서 최종적인 연말정산 입력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셔서 화면 3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추가자료 입력 화면 3개를 캡처 떠서 그 프린트 스크린 있죠. 캡처 떠갖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교과서 수업은 마치고요. 이제 한 주 남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풀어보고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